제 이름은 릴리입니다. 지금은 친자매처럼 생각하는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형 오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늘 그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원을 싫어했습니다. 오원은 나를 괴롭혔고 내 머리를 잡아당겨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울면 나를 비웃곤 했습니다. 폭력은 흔한 일이었고 나는 그의 끊임없는 비방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웬을 미워했어요. 만약 오웬이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를 버릴 것 같아요. 오웬은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삼촌이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오원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관리했지만 오원과 나는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거친 사람들과 어울리다 나는 오웬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후부터 오웬을 더욱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이고 그녀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우아하다. 오웬이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하다. 아름다운 여자와 그녀가 왜 그처럼 끔찍한 사람과 데이트하는지 나는 그들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에멀리가 그녀가 우리와 함께 이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닙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에멀리는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괜찮냐고 물어봐야 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에멀리 우리는 아빠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엄마는 아빠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동의했다면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에밀리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몇 달 동안 함께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집안일을 모두 대신해 주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않았다. 나는 야망이 없었고 무엇보다 집안일에 익숙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할 자신이 없었지만 에밀리는 부모님 이후로는 결코 늦지 않았다며 열정을 찾도록 격려했다. 세상을 떠났다. 내 인생은 집안일과 학교의 연속이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바로 집에 돌아와 청소와 저녁을 준비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엄마처럼 신났어야 했던 시절 나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에멀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취미나 열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외로웠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랑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에밀리에게 맡기고 싶어서 틈만 나면 도와주곤 했는데 에밀리가 정말 대단하다. 부모님을 잃은 이후로 계속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요리 솜씨에 꽤 자신이 있었고 나도 자주 봤다. 책 처음에는 에밀리의 우아한 태도가 집안일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에밀리는 빨래를 잘하고 특히 요리를 잘해서 프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요리를 잘했는데 왜 오웬과 함께 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성격이 너무 형편없어서 에밀리를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도 나와 똑같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심지어 식사하러 나가서 놀기 시작했지만 오웬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와 나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후 오웬은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미 이사를 나가서 혼자 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화를 내며 전화로 식날 뭐 하냐고 소리 지르니까 놓치지 마세요. 어떤 식인지 답장을 안 했는데 초대장을 못 받았어요. 오웬이 의아해하며 응이라고 했지만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오원이 자신이 한 일을 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에멀리가 이사한 후 에멀리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괴롭힘은 거의 멈췄지만 오원이 나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원은 오원이 에멀리가 그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직장에 가져가는 것에 화가 났지만 어느 날 에멀리는 늦잠을 자서 점심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원은 그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날 오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사건에 대해 그에게 왜 점심을 놓치고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얘기했어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은 늦잠을 자기도 해요. 제가 아무 의미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해는 제가 한 말을 좋아하지 않았고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내 아내가 되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주변에 있고 그녀에게 영향을 준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그는 그에 따르면 내 존재가 에멀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어렸을 때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띤 논쟁을 벌였고 갑자기 오원이 나를 밀고 나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멀리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오원에게 화를 냈지만 오원은 진정하지 않았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원이 에멀리의 뺨을 때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나는 멍하니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에밀리도 얼어붙은 뺨을 맞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에게 다가가서 에밀리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답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날부터 그녀의 방으로 물러났다. 오웬은 에밀리에게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에밀리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에밀리가 평소의 밝음을 잃어가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메링 오원과 잘 지내야 할지 확신이 없다고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그 관계를 끊어야 하며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멀리는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약간 놀란 것 같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항상 내 편이 될 거라고 말했어. 에밀리는 다소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오웬과 말다툼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특이한 일이었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알고 보니 오웬이 먼저 결혼식을 올렸다. 에밀리와 상의도 없이 데이트를 하니까 당연히 에밀리가 화를 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 회의도 하지 않고 결혼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오웬은 에밀리의 부모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그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즉시 에멀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원은 나에게 내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에멀리가 부모님에게 상황을 재빨리 설명할 시간이 아니었고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얼굴이 지치고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그날 오웬만 집에 돌아왔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감하고 잠시 후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긴 이야기를 논의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오웬이 그들을 만나지 않고 결혼식 날짜를 정했고 최근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오원은 이미 직장에 결혼식 날짜를 알리고 장소도 예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멀리의 부모님은 분명히 에멀리가 머물기로 결정한 동안 오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녀는 잠시 혼자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원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의 설득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그녀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지만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에멀리의 부모를 만났고 오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사과뿐만 아니라 나만큼 사려 깊은 사람이 오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에멀리에 대한 오원에 대한 모든 것과 오원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다시 오원과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에멀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오원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동의했지만 그녀가 그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시도했을 때 오원은 더 나쁜 것에 대해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결혼 계획을 진행하면서 그는 에멀리에게 이 시점에서 초대장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목록을 보냈습니다. 에멀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침내 오원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오원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실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은 오웬이 대화를 지배하고 갑자기 끝났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헤어지자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오웬은 농담으로 충분히 무시하고 결혼식 준비만 했기 때문에 오웬이 일방적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이 왔고 에멀리는 화가 나서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오원이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잘 결혼식을 계획했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나는 그에게 당신이 에멀리와의 대화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마음의 일부를 주었다. 사건 중에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원도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에멀리와 나는 그 당시 그의 전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확실히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왜 안 와요? 왜 아무도 안 와요? 내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넌 듣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결혼식까지 계획했으니까 그냥 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밀리는 마침내 오웬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은 모든 걸 말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직장 사람들에게 날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연락했고 그때 처음으로 오웬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오웬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소 태도를 고려하여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멀리는 안도하고 상쾌한 표정으로 나에게 사과했지만 결국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오원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밀리와의 관계는 진지하고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밀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에밀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나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이사해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고 임대계약까지 마쳤고 이사한 후 나중에 이사해야 했고 에멀리는 계속해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친했고 그녀가 내 것처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에게 헤어질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식사하러 나가고 놀고 심지어 함께 여행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 그녀는 내가 일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에멀리는 전체 패키지입니다. 아름다운 재능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려 깊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에멀리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가능할 때마다 그녀의 집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날 에밀리가 집으로 가는 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 아파서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커가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혼자 있어서 골목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그녀를 구해줬어요. 에밀리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형 오웬이었습니다. 오웬이 체포됐어요. 다음 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오웬을 신문하면서 그가 기회를 기다리며 에밀리를 스토킹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행동한 이유는 제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오웬을 경멸한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지만 저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구해준 분께 감사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고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살고 싶지만 일단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 오웬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제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한 후에 그곳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내 예전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레이브스 에밀리는 나와 함께 부모님의 묘비 앞에 왔습니다. 나는 오웬의 범죄와 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내 남편 브라이언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점에서 내가 일하는 본사로의 전환에 대한 그의 야심은 회사의 지위를 오르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라이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린더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연결되어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척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 다른 시선을 받았지만 몇 번이고 증명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이 잘생기고 의욕이 넘친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호한 성격이 이러한 유형의 환경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기술과 성과를 통해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 일하는 본사의 말 많은 남자들에 비해 신선한 공기가 흘렀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항상 적극적이었다. 나는 점차 그에게 매력을 느꼈다. 브라이언은 린다에게 당신과 함께라면 일과 가정 모두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나에게 제안했다. 나는 우리가 훌륭한 커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고 대답했다. 확실합니까? 일에 너무 열중해서 널 소중히 여기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 둘 다 직업 지향적이어서 대부분의 커플들보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고 외출이나 여행도 덜 하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 기뻤지만 올해 봄에 브라이언이 지역지사로 혼자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즐겁게 일했던 브라이언은 매우 실망했고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이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들었습니다. 승진도 할 수 있고 1년 정도 뒤에 본사로 복귀할 수 있을 텐데 요즘 기술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어차피 외로움과 거리감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리워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지역 사무소로 이사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서로의 삶에 대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편리해지고 시간을 잘 맞춰서 긴 영상통화를 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명소 탐방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쉬는 시간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나는 브라이언이 불확실하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지만 그들은 나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름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은 분명 해야 할 것 같아요. 힘들게 잘 지내라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갑자기 남편 브라이언이 임대하고 있던 아파트 내부가 너무 바빠서 청소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화면에 보이는 방 부분을 보니 의외로 깔끔해 보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칭찬하려던 참회 화면 가장자리에 낯선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함 그 가방은 여성용 아이템이었어. 나처럼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눈에 고급 브랜드인 걸 알 수 있었어. 야, 저 가방이 뭐야? 나는 자연스럽게 브라이언이 재빨리 지적했다. 어깨 너머로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다.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주고 싶었어. 어쩜 모양도 예쁘고 예쁘지? 딱 맞는 동전 지갑이 같이 옵니다. 딱 맞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개봉했어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실수했나 봐요. 미안 아니 괜찮아 기쁘고 어떻게 생각해도 기대돼 의심스러워. 변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신감도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대면할 수 없었어. 그래도 브라이언을 믿고 싶었는데 사실 가방은 나중에 나한테 보내준 거니까 그를 의심하는 건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메시지 카드에는 다정한 멘트가 가득했고 진심으로 기뻤지만 이 모든 확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울 수 없었다. 약간의 불신감에 결국 가방도 상자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아직도 옷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브라이언 없는 생활과 영상통화로 잘 소통하는 날 브라이언 가봐야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린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으려던 참에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무슨 일인지 택배가 왔어요. 전화 끊어도 돼요. 브라이언 나중에 보자고 하면서 일어나서 입구로 향하는 순간 빨리 택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것, 화면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영상이 내 옆구리에 계속 표시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부르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화면에 나타났고 본능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책상 반대편에는 브라이언의 컴퓨터가 있는 침대가 있었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 기념일 선물이라고 했던 똑같은 가방이 침대 밑에 누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잊을 뻔했던 의심의 기억이
시작되었다. 내 마음에 다시 등장하기. 브라이언은 실제로 여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고 그 여자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놀고 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방에 있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그 여자는 나를 비웃는 듯 삐삐거리며 말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없다. 브라이언은 내가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웃으며 대답했다. 너 정말 멍청이구나. 진짜 멍청이는 떠나는 거야? 내 가방이 눈에 잘 띄게 나와 같은 가방을 사야 해서 위장하기 위해서였어. 비싸기만 해서. 그게 내 잘못인 걸 알잖아. 그런 사치품이 그녀에게 낭비되는 게 안타깝다. 그녀는 패션 감각이 없어 계속 장난을 쳤어. 브라이언과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에 대한 농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 같아 후회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념일 선물인데 사실 그 사람의 불륜을 은폐하려고 준 걸까? 브라이언, 너 진짜 최악이야.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오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그 여자는 나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이 바람 피웠던 여자 분명 올해 회사에 입사한 전무이사의 딸이겠죠. 비밀 회담을 위해 그녀를 시골까지 데려온 대담함은 꽤 정교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그렇게 만듭니다. 내 생각엔 웃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브라이언과 같은 야심찬 남자에게는 전형적인 선택이라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화를 내는 것에 지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며칠 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영상통화. 브라이언은 우리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끔 친한 척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브라이언이 나에게 준 지갑을 들고 그의 제안에 열렬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대한 아파트를 방문했지. 난 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난 우리에게 아이스티를 사올게. 부엌으로 향하는 브라이언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기회를 보고 조치를 취했다. 나는 그와 일치하는 동전 지갑을 조용히 놓아두었다. 브라이언의 컴퓨터 책상 찬장 안에 있는 내 가방은 브라이언 몰래 동전 지갑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뛰어난 고급 모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없이 며칠 동안 계속 소리를 캡처해야 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브라이언이 물론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여주인 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그것을 구별한다면 나는 단지 그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승리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브라이언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준 동전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거기 갖고 계시나요? 오, 예, 그랬어요. 내 책상 서랍에 같아서. 너 너무 서툴러. 브라이언이 동전 지갑을 찾았지만 열지 않았나 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의 무심한 반응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며칠 내로 다시 내 손에 돌아올 것이고 내가 초조하게 오디오를 재생했을 때 내 남편 브라이언과 임원의 딸이 불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날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내가 고용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친밀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사립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브라이언은 임원의 딸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여성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사회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동료와 부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브라이언이 최근 자신의 성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꽤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초점을 일에서 네트워킹으로 옮겼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수행하는 것이 삼키기 힘든 약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여성들을 그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자로서나 전문가로서 비열한 행동입니다. 제가 스스로 조사를 계속하면서 브라이언에 대한 감정이 빨리 식고 복수심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브라이언의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1년도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귀국을 축하했다.
문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족끼리 모여 작은 파티 분위기가 꽤 즐거웠어요. 잠깐만요.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음악 플레이어에 맞춰진 스피커에서 브라이언의 딸과의 대화가 집안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창백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뭐야? 린다 당황해. 난 이미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브라이언의 부모님은 아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이 모르는 여자와 얽혀 있다는 것을 듣고 당황하여 브라이언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브라이언은 확실히 당신 수사관의 도움으로 얻은 브라이언과 다른 여자와의 대화 녹음을 재생하여 린다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이언은 마침내 내가 자신의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린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브라이언이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는데, 내가 이 녹음을 당신과 관련된 다른 모든 여성에게 퍼뜨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번에 CEO의 딸과 결혼하면 당신이 즉시 CEO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CEO가 되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이 나에게 그의 얼굴을 달라붙었고 절망의 사진. 당신도 패스트트랙 프로모션에서 성공한 남자를 선호했지요. 맞죠? 그것은 내 경력에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제발 간과하지만 우리에 대해 우리 결혼은 또한 당신의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일 뿐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특별하다고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할 말을 잃은 듯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여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나에게 접근했습니까? 딸이 내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아버지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진실을 말해주세요. 브라이언이 처음에 고백한 것은 다른 여성들이 단지 내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더라도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린다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속여주세요. 이번에는 용서해주세요. 기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노골적인 불신앙을 한 뒤에는 그가 나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아버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린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멸하고 당신을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위의 브라이언의 부모조차도 아들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 우리는 당신을 믿고 싶지만 당신은 항상 작은 마을에서 자란 성장을 극복하고 도시에서 크게 성공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쌓인 증거로 인해 린더가 당신에게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신들을 키운 방식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불신이 브라이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브라이언을 믿을지 말지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반복적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나를 조롱한 남자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직업적인 성공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스스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결혼하지 않았나요? 정말로 우리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이 나를 정말로 아꼈다면 왜 당신이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주던 똑같은 핸드백을 나에게 주고 우리 기념일에 항상 바보짓을 하지 마세요. 나는 출세하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는 게으른 남자와 가족을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브라이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포기한 것 같았고 그는 막좌절감에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을 위한 가장 편리한 디딤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브라이언은 그의 부모에 의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말대로 우리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의 잘못을 관련된 모든 여성에게 폭로한 후 브라이언과 이혼했습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브라이언과 관계를 맺은 모든 여성들로부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는 합의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재산을 모두 팔아야 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잠시 자유를 잃고 빚을 갚다가 잦은 사표를 냈으나 실제로는 그의 행위에 대한 소문이 상층부에 퍼지면 사실상 해고당할 뻔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루머가 퍼지는 것에 분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재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열심히 취업하여 죽음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사과하러 왔을 때 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여주인과 똑같은 핸드백은 바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새 것과 거의 같은 가격에 팔아서 놀랐습니다. 브라이언과 헤어진 후 약간의 보너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일일지도 모르지만 가족을 갖는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을 팔아 돈을 사용하여 준비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해야 해서 새로운 로맨스가 드디어 이번 달의 일을 다 마쳤어요. 제 이름은 메리 제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학생이었을 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작했어요. 고맙게도 할 수 있었죠. 입사 후에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러스트 외에 생활을 하고 있다. 편집자 말에 따르면 전문 웹사이트에 여성 만화를 그리는 일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작품이 꽤 호평을 받고 있다. 남편 브루노는 직장에서 만났고 제가 인연을 맺은 출판사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직업상 아는 사이였으나 어렸을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에 서로 의기투합하여 결국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평범하고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것뿐이에요. 2년 정도 사귄 후 고백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결혼식 후 한동안 결혼을 했고 새로 임대한 콘도에서 신혼생활을 즐겼다. 우리 둘 다 20대 후반이다 보니 빨리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느 날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리 제인 내 엄마는 집에 혼자 사시는 거 맞지? 네 좀 알아요. 결혼하고 바로 이 얘기를 꺼내기 어색한 게 시어머니 생각이었나 보다. 결혼식 전에 몇 번 뵌 적이 없는데 예쁘고 친절해 보였는데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생각이 강했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나는 늘 관심이 많았고 대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서 내가 자주 찾아오던 그녀를 혼자 두고 조금은 외로울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덜 자주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미안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했는데 왜 사과하는 거지?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괜찮지? 정말 그렇죠. 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메리 제인에게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의 새로운 삶법 시작. 메리 제인 먹기 싫은 건 뭐든지 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를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시어머니가 생활에 신나서 정리하고 챙겨주셨어요. 요리, 청소, 세탁 등 대부분의 집안일 중 나는 그녀에게 모든 일을 시킨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꼈지만 내 직업과 끊임없는 마감일을 고려할 때 우리 삶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도움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메리 제인 미안해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근이 왔어요.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배정된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사실을 알아둠에도 잠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전근은 그의 직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막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저는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현재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건 남편이 갑자기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시어머니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끝내자고 제안하는 것은 무정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도시 근처에 머무르는 것이 내 경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내 내면의 어려움을 눈치채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계속 같이 살기로 했으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한동안 순진하게 대해줬는데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쯤 지나서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보드에 낙서만 하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보드가 아니라 태블릿 PC예요. 그녀는 내 재택근무를 실업자로 오해했어요.
이제 그녀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매일 불평해요.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멋진 말로 집안일을 나한테 다 떠맡기다니 부끄럽지 않니?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나도 내 수입으로 한 달에 $3,000씩 가게에 기부하고 있는데 그 돈이 나를 걱정하는 아들이 준 돈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당신과 같은 시집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일 때문에 집안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수입에서 상당한 금액을 기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집안일을 하는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정중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어봐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대적 계심이 커지더니 나를 실패기생충, 실업자라고 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하지 않는다. 그녀는 주부이다. 그녀는 가끔씩 외출하지만 대부분 집에 있다. 시어머니가 불러서 엄마한테 들었는데 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고 진지하게 낙서만 하고 있잖아. 넌 몇 살인지 너무 한심해. 넌 완전 너드야. 내 처남이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 남편과 태도가 너무 달라서 친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 사람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의 아내 형수는 짙은 화장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메리제인 집에 살기 지겹다. 고 이사 간다고 길을 잃다. 넌 백수야. 똥 싸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욕하고 시어머니가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본다. 나는 그 사람이 답답하다. 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지금은 끼어들 여유가 없는 가족 마감 기한도 있고 작품도 완성해야 하고 일을 계속하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엄마인 것 같다. 법은 재미없어. 너 그렇게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 잘난 얼굴이 뭐야? 내 태블릿은 내가 처리할게. 잠깐만. 엄마가 내 태블릿 PC를 낚아채 바닥에 박살낸 뒤 내 동생을 짓밟기 시작한다. 신우이와 동서가 함께 봉사합니다. 나도 그만하자. 엄마 나도 이거 너무 재밌다.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네.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들이 만족할 때쯤 내 태블릿이 깨져서 화면이 깨졌고 내부 부품이 흩어졌나봐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충분해요. 브라 자체가 더 좋아요. 한기에 다다랐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면 이사를 나가기로 합니다. 후회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바빠요. 우리는 당신이 한 달에 $3,000를 기부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우리 아들에게서 들었죠. 당신은 매우 사려 깊었다고.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떠나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형부가 연루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마세요. 외로울 거예요. 엄마가 떠나면 우리가 이사를 가도 계속 머물게 할게요. 엄마 한 달에 $3,000를 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감당할 수 없어. 그녀는 살고 있어. 내가 태블릿을 깨뜨렸어. 엄마가 시작한 일이야. 우리는 그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점점 더 한심해 보이기 시작한다.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웃어봐. 내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왜 $1도 줄 생각도 없고 게다가 당신이 버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을 잘 쓴다고 그녀는 머뭇거렸다가 결국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에게 돈을 썼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엄마 외로웠어요. 부탁해요. 메리젠 미망인이 안타깝다면 계속 그를 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처럼 농담하는 건 아니지. 엄마가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열한지 불평하더라도. 엄마는 내가 패배에 빠진 시어머니였나 봐.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남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나 봐. 이제 그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메리제인 고생해서 미안해. 우리 과거는 있고 잘 지내보자. 알았어. 아니 고마워. 너희들 응원할 생각은 없어. 형부가 겸손하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짐을 꾸려서 이사하고 남편과 합류해서 지금은 이 작은 도시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복수가 몇 개나 되는지 조용히 일을 하다가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안녕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안 돼. 메리 제인 내가 큰 혼란을 일으켰어. 우리 지금 큰 문제에 빠졌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보처럼 굴지 마. 그건 내가 쓴 만화에 관한 거야. 분명히 내가 그린 만화가 그들의 삶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어. 내 복수였던 만화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학대하고 모욕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내 또래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록 신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화를 그린 것을 아는 일부들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이제 그 친척들이 시어머니와 그 아이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제가 한 남자를 잘 부양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제발 메리 우리를 위해 일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직접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녀의 비명소리가 줄 반대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후 나는 약간의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한 남자에게 호화로운 선물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형과 그의 아내는 값싼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돈이 부족하여 그냥 떠난다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빚이 있어서 혼자 떠날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가 이런 생활 방식에 실증이 나서 바람을 잘 피운 뒤 떠났어요. 형부가 안타깝고 그러지 않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기가 좀 가혹한 건 알지만 남편도 동의할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과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완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와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한 직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 평화로운 지역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어울림으로 도시를 떠나는 것에 대한 조기 걱정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편안한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내 경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의욕이 넘칩니다. 최근 내 만화가 좋은 반응을 얻은 덕분에 특히 가출하는 아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연재까지 하게 되어서 사생활과 직장 생활이 모두 잘 되고 있어요. 말썽꾸러기 어머니께 감사해야 할까요?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어머니, 저는 34세 클로이이고 나보다 한 살 많은 남편 이선과 곧 5살이 되는 딸 미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식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골치 아픈 상황에 자주 부딪힌 이유는 예를 들어 미아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한순간은 혼자 걷고 다음에는 데려가고 싶어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가 자기 발을 밟았다며 우리를 막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고 사과했지만 그 여자는 불만스러워서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아이를 혼자 걷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사과했지만 그녀는 신발 청소 및 발 치료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딸을 향해 똑바로 걸어온 여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나를 향해 당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선 고마워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휴일 아침이었는데 이선과 함께 빵집에 가느라 영 떠났어요. 한 여자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나타나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내가 사온 것을 건네주다. 이선이 내가 부탁한 대로 우연히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선이 와줘서 너무 기뻐요. 당신은 정말 운이 없군요. 클로이,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는 종종 이상한 여자들이 미행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오늘 이선이 그들을 용감하게 막아내도록 하게 되어 매우 안심이 됩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선은 미아와 나를 사랑하며 우리는 보통 같이 데이트합니다. 가족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매년 이맘때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다 먹지 마. 우리 딸들 드라이브는 한동안 운전해서 이단 이야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화장실을 사용했고 딸이 최근 좋아하는 간식인 오렌지 주스와 비스킷 작은 봉지를 샀다. 할아버지와 나눠 먹을 계획이고 우리가 차로 돌아갈 때 조심스럽게 안아줄 거예요. 미아 주스 마실래? 지금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위험해요. 나는 부스터 안전벨트를 매기 전에 딸에게 말했지만 딸은 비스킷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고 주스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나는 그녀의 사려 기품에 기뻐하고 집에서 가져온 물을 그녀에게 제공합니다. 대신에 그녀에게 음료수를 준 후 나는 자리에 다시 앉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신발끈 풀렸나봐. 오 잠깐만 자기야. 엄마 신발이 벗겨지려고 해서 차에서 내려 신발끈을 다시 묶으려고 오랜 운전에 지친 몸을 풀기도 하고 다시 차에 타기도 해 딸이 손에 든 무언가를 조용히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아에게 전화를 걸면 딸이 블랙박스를 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딸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녹음기는 오늘의 자동차 여행을 2배의 속도로 재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난감이 아니라 말리려고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눌렀다. 평소 영상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영상이 바뀌고 작은 모니터에 이단이 나오네요. 아, 실수했어요. 아빠가 거기 있는데 언제 무심코 그랬는지 궁금해요. 화면을 보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세요. 영상에서 낯선 메일이 차에 들어오고 이어지는 대화가 충격적입니다. 이 대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생을 멈추고 딸에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잠시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즐겁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내비게이션에 남아있는 DVD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직장에 있기로 되어 있던 날 이선과 모르는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초조하게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재생한다. 부모님 집에서 근처 경찰서로 달려가는데 경찰이 깜짝 놀라서 저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아직 조치를 취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 집으로 피난하라고 제안합니다. 잠시 무슨 일 있으면 상의하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집으로 향합니다. 원래는 딸의 유치원 일정에 맞춰 이틀 묵기로 했으나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린 후 계속 묵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선의 메시지가 쌓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선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에 맞춰 그에게 전화합니다. 그에게 논의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를 초대합니다. 아버지 친구 소유의 레스토랑. 우리가 저녁에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 좋은 저녁 안녕. 이선은 예약된 표시만 표시된 레스토랑의 문을 열었고 우리 눈이 마주치면 조금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곧 그것이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 딸만 없고 아버지의 권유로 자리에 앉았지만 직원의 흔적은 없고 심지어 물도 운에서 제공됩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이선을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는 레스토랑을 둘러봅니다. 그런 것들을 눈치챌 여유도 없고 떨릴 정도의 목소리로 이단에게 이혼해주세요라고 말한다. 이단은 갑자기 이혼 요구에 직면했는데 갑자기 이혼이 왜 된 건지 알 수 없는 혼란과 거부의 모습을 보였다. 나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선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눈을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 가능한 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조심스런 시선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차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는 조용한 식당에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선과 알려지지 않은 남자 사이의 대화가 휴대폰에서 재생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녀를 약간 위협하면 그녀는 쉽게 겁을 먹을 것입니다. 정말 때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같이 갈게요. 저녁 식사에 초대해. 클로이가 휴대폰을 꺼낼 때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다가가자고 제안하거나 발신자를 붙잡으면 내가 달려갈게요. 처럼 방금 녹음 속 이선이 도착했습니다. 가끔씩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 남자는 저와 딸을 공격하라고 알 수 없는 식사를 지시하고 심지어 우리를 구하러 오는 시나리오까지 계획하는 이 남자는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이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대화를 통해 더욱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괴롭히라고 지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상한 여성들도 모두 계획의 일부로 이선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구출하여 자신의 자산을 키우십시오. 최근 우리는 여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을 물리치는 이선의 방법을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큰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남자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지 시아버지? 이건 조작 목소리는 내 목소리 같은데 이 남자는 모르겠고 내용도 근거가 없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여자한테 괴롭힘을 당하기도 전에 스트레스로 이상한 망상을 당한 거겠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희다는 아버지에게 살짝 고개를 숙인다. 나는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 이단은 항상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거칠애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를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나의 분명한 선언을 듣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선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은 큰 소리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환호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린 순간 일어서던 이단이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내밀었다. 아버지와 숨어 기다리던 친구가 이단을 붙잡고 제지하자 식당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이단은 금세 화를 냈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된 사실 우리가 이 레스토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제안이었고 아버지의 친구인 주인이 주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경찰관이 레스토랑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선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공격하기 위해 메일을 보내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탄탄한 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선이 움직이기 전에도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증인 역할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대응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이선은 마지못해 제가 제시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거나 속일 수 없는 그에게 나는 나중에 경찰과 논의하는 동안 이선의 행동을 신고했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선의 계획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대시캠 영상과 역시 범죄 미수입니다. 피해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부부간의 사건이라는 점으로 상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혼하다 같은 상황을 다른 경찰관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 결국 집 경찰서에 상담하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지쳐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부모님 집 문을 열다가 엄청난 힘으로 비틀거리며 뒤돌아보니 이선이 거기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돌아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동안 나를 그의 차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동안 어머니는 소음을 의심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나왔고 이선은 그녀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 그녀의 딸을 내 딸과 나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강제로 차에 밀려나려고 했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저항했습니다.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도착했지만 이선은 이미 분노했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폭행폭력 행위와 법집행 방해로 인해 그날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즉시 풀려났지만 이선은 아마도 10일 정도 경찰에 구금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계획했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신청했고 부모님도 위치가 알려진 집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할아버지 소유의 임대부동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단의 체포로 예상치 못하게 밝혀진 일련의 사건이 결국 이단을 진압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 중에 그가 내 딸과 나를 보호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그는 우리의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그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보낸 여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모두 그의 자기 홍보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6 중 막내인 이선 형제자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는 아내와 딸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영웅이 된다는 말은 모두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제 목표는 그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딸과 나에 대한 그의 친절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의 공연에서 단지 소품일 뿐이라는 무서운 깨달음이었죠. 이제 나는 그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선은 나중에 공식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에 대한 항의는 결국 인정됐고 이선은 체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친구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번에 늦어서 아이들을 데려갔다면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활동가에 대한 경고 덕분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을 무시할 것인가? 하급 경찰 이제 내 딸과 나는 이상한 여자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곳에서 엄마와 딸로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 딸은 이선이 단지 오래된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로 바쁘지만 그녀가 더 크면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숨기고 전 남편이 우리 정보를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세요. 내 딸과의 앞날은 분명 멋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40대입니다. 노주부제 남편 찰트는 35세이고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우리 둘만의 행복한 부부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뒤 카브리지 일을 하던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면 아빠가 혼자 남을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연애 중에도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 딸이라 그러더라.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했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제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너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찰튼과 행복에만 집중해. 찰튼 내 딸을 잘 돌봐줘. 특히 딸이 아버지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한부모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도 하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새 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2년 전 65세에 퇴직하신 아버지가 기운이 빠지고 늙어가는 것 같아 매일 전화를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남편의 근무 일정이 바뀌면서 야근이 많아져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평소에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러 갔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빠를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해 매일 찾아갔으나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은 소규모 집안일이었지만 고맙게도 유산을 약속받았다며 친척들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아버지의 모든 저축과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있지만 거기에는 돈에 약한 형수야. 이야 아멜리아 아빠한테 물려받았지. 이제 결혼이라 해도 우리는 자매야 나 좀 도와줘. 곤란해. 걔가 죽어서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 나 계속 거절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참석할까 고민하다가 동창회 초대 이메일을 받았어요. 남편 찰튼이 왜 그렇게 진지해 보이냐고 말하더군요. 수업이 있어요. 동창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쩌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당신이 내내 우울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남편의 격려를 받아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동창회에 가다 혼자 있는 동안 옛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밀리아 오랜만이구나. 미안 누구야. 아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나는 코디야. 그 사람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내가 따라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는데 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아멜리아에게 전화를 했어요. 알았어. 그 사람이 널 귀찮게 했지. 아니 우리는 그냥 얘기 중이었어. 그 사람 이름이 코디라고 했는데 그 사람 누구야. 그 믿을 수 없는 야구팀의 플레이보이야. 잘생겼고 운동 능력이 좋았어. 기억해. 알았어. 이제 그 사람이 달라 보여서 못 알아봤어. 조심해. 그 사람은 아직 플레이보이이고 널 쳐다보고 있었어. 어서 나 결혼했어. 더 이상 어리지도 않아. 그때는 비웃었지만 코디가 계속 나랑 어울리려고 해서 동창회 첫 부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피했지만 그럼 그 사람이 날 궁지에 몰아넣었어. 왜 날 피하는 거야? 아멜리아 아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해. 난 결혼했잖아. 아직도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난 항상 널 좋아했어. 우리 술 마시러 아니? 고마워요. 술 먹고 싶으면 애프터 파티로 가까스로 그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코디였구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우연히 만난 아밀리아. 거짓말하지마. 누군지 긴장을 풀라고 먼저 블렌디드 커피를 주문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마지못해 그 사람의 주문을 받고 당신이 이것을 다 마친 후에 그 사람이 커피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든 리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디가 수다를 떨며 세 잔을 마시고 달콤한 시간을 보낸 후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디어 계산을 했으니 이제부터 여기 단골이 될 거라는 걸 알겠지. 분위기 무시하고 손님을 제대로 쫓아낼 수 없어서 매일 코디를 서빙하게 됐고 매니저랑 얘기도 해봤어.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담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에 휩싸여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쉬는 날 쇼핑을 마치고 충격적인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아멜리아님. 늦게까지 코디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어? 어쩌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희미해진지도 모르지. 소름 끼치지 말고 가. 일 중독자 남편이니까 나와 함께 있어줘. 제대로 대접할게. 코디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나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에 오한이 흘렀고 나는 충분히 참았기 때문에 그를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 형수가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이 결혼한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창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맞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증거가 있어. 형수가 들고 있던 봉투를 뒤집어서 내 이름의 남자랑 놀고 있는 사진이 잔뜩 쏟아져서 최근 이연이 내 직장에서 찍은 코디 사진과 심지어 코디가 내 집 앞에서 나를 팔로 감싸고 있는 사진도 교묘하게 촬영되어 우리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진만 본다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이혼을 하고 있고 당신이 나에게 한꺼번에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남편과 형수는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정행위로 모함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이혼하자고 하자. 합의나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내 말대로 잘 처리할게. 남편과 형수는 의기양양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놔줄 생각은 없었다. 이제부터 너희 둘 다 지옥으로 밀어넣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남편과 형수에게 당한 혼인재산이 아니고 남편이 먼저 와서 인구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벌어들인 돈은 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결혼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사실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상속재산은 우리가 함께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일부가 아닙니다. 몰랐나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코디가 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다. 코디가 우리 집에 나타난 날 나는 경찰에 문의했다. 코디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겁에 질려 다음 날 콩을 쏟았다. 미안 내 동료가 방금 아밀리아를 유혹해달라고 해서 그게 다야. 코디는 깊이 사과했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흘렸다. 알고 보니 코디는 직장에서 처제의 후배였다. 제 처제가 남편에게서 재회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코디가 형수와 함께 학교에 다녔다고 하더군요. 맞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 형수 부인 증거 있음.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 보여줬어요. 코디와 형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저장해 두었고 형수와 남편 사이 문자는 따로 저장했어요. 문자 읽었어. 호텔 앞에서 너랑 마주쳐서 너무 놀랐어. H 나도 내 여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해. 물론 너도 나와 같이 있던 남자에 대해선 조용히 해. 전학 후 만난 부서 매일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 너무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에밀리아는 더 묻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녀는 너무 우울해요.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와 불쌍하다. 사실 아멜리아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멜리아가 허니 트랩에 빠지지 않더라도 아멜리아가 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진과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남편과 형수 모두 저장된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 찰튼을 어떻게 얻었나요? 형수님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약혼했고 당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된 전화기를 줬다고 해서 바람을 피웠을 텐데 지금 남편이 내 머리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해서 손이 미끄러져서 간신히 문자 주고받은 스크린샷을 남편이 방금 빼앗은 전화기 화면을 본 누군가에게 간신히 전달할 수 있었어. 나한테서 얼굴이 새빨개졌어. 농담이야? 아빠 서둘러 이미지를 길게 누르고 메시지를 취소해. 둘 다 당황했지만 그러는 동안 시아버지는 내가 실수로 전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 남편과 형수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시아버지 찰튼이 망쳤으니 대답은 절대 내 생각이었어. 누나 책임져. 내 남편 그리고 형수는 내 전화기를 이리저리 밀고 있었다. 마침내 형수는 처리하라며 전화를 돌려주었다. 나는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가족미 회의가 소집되어 응답하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우리 시집은 역시 올 한 해가 다 찼어. 너희 둘 다 바람을 피우고 순진한 여자를 모함하려 했어. 우리는 미아 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졌어.
평소엔 차분한 내 어머니를 믿었는데 어떻게 감히 배신하겠어. 시아버지는 역겨워 보였고 시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오랜 사업 관계를 유지해 오셨고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어려울 때 시아버지를 도우셨습니다. 저에게 깊은 절을 하며 어리석은 딸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과 보상이 임박했음에도 변호사를 통해 형수와 코디에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싸고 나가 버렸어요. 사립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가 여주인 집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완전히 망가졌죠. 결과적으로 남편은 두 직장의 간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람피운 파트너는 회사 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남편은 다른 부서로 전출되어 남편은 강등되었고 남편을 조사하던 중 아르바이트하던 여주인은 해고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습니다. 약혼자와 시댁에 알리고 당연히 형수 약혼자도 해고되었고 그 후 남편과 형수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률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덕분에 바람을 피운 역효과로 나를 모함하려는 계획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응원해준 친구들과 엄청나게 친절했던 전 시댁 식구들 덕분에 나는 요즘 놀라울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연락하는 메시지는 둘 중 하나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며 돈을 달라고 한다. 나는 무시하고 전 애인이 시아버지에게 또 혼날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스크린샷을 보낸다. 그 사람은 없나요? 뇌의 학습 기능 아마도 그 이후로 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디는 제가 일하는 카페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했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이에요. 아빠가 물려주신 상속을 관리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요즘 토요일 오전 10시인데 매주 이맘때쯤이면 아버님 덕분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초인종이 울려요.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이 신나게 문을 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집에 왔구나. 농담이야. 우리 신혼 부부 같구나. 응, 늦었구나. 넌 너무 무능하다. 내 남편이 여자 어깨를 야유하는 걸. 내 소중한 주말은 항상 그들에게 소비됩니다. 내 이름은 캐런입니다. 24세에 일하는 주부입니다. 평일에는 일반직에서 일합니다. 남편 마이과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리서는 나와 동갑입니다. 24 그들은 자랐습니다. 같은 마을에 있었고 6개월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의 사진 앨범을 보면 그들이 남매처럼 자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는 리사가 분명히 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이는 학생 시절부터 리서를 좋아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은 결코 열매를 맺지 않았고 우리가 같은 수업을 듣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대학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마이는 자연스럽게 리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서가 옆에 남자가 있는 우리 그녀는 나를 잘난 척 바라보며 눈을 위로 치켜뜨고 마이크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합니다. 마이크 미안해요. 마이크가 당신의 감정에 보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서가 나에게 나쁜 방향으로 문지르지 말았어야 했지만 장면을 만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용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었고 그는 리서에게 실제로 축하한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도 할 예정인 리사는 입을 벌리고 당황한 마이크에게 슬픔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그녀의 반응은 정당했다. 늘 그녀를 좋아하던 남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 여자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그녀에게 다시 한번 눈길도 주지 않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리사의 관점에서 마이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아마도 그녀는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거나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마이크랑 결혼하는 건 연애 감정이 없더라도 여자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야. 응, 리사에게 더 할 말이 없지 않니? 마이크가 부끄러움 없이 대답했네. 응, 할 말이 맞다. 카렌 그 사람은 대단한 요리사야. 난 카렌이 해주는 음식만큼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친절하고 공부도 도와주고. 리사는 나를 노려보는 동안 약혼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결혼 축하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길 두 분 모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이 말만 하고 이제 갈게요. 서둘러 마이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때 상황을 잘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리사에게 내 태도는 별거 아니었어요. 승리 선언. 그 이후로 리사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나도 리사가 집에 놀러올 때마다 소극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리사는 남편이 출근하는 토요일 오후에만 찾아오곤 했다. 물론 마이크는 리사 멜리사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반면에 의도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빗바랜 러브레터를 가져와서 나에게 한 장 더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봐요, 이것 좀 보세요. 방 청소를 하다가 가끔 마이크가 보낸 러브레터를 발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 웃어라. 마이크와 나는 혈연이나 심지어 커플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미안하다. 내가 말다툼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상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걔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얕보는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딴 남자한테 금방 낚였어. 상관없지만 가엾은 마이크마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마이크는 질책하지 않고 리사의 행동에 그리운 마음으로 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캐런은 우리를 잘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이크에게 여러 번 항의했지만 그가 아내로서 이렇게 내 요점을 빗나갈 때마다 당신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없지.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슬프고 결국 항상 긴장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나죠. 가을이 다가오면서 마이크를 계속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됐다. 리사가 엉뚱한 말을 했어. 야, 우리 셋이서 인기 단풍 명소로 1박 2일 온천 여행 가자. 귀를 믿을 수 없었어. 우리 셋이서 여행을 했는데 마이크 진짜야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이크가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뻗으면 예약할게요. 리서가 그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예약을 하길 기대됩니다. 마이크와 나 둘 다 퇴근한 주말 여행 잠깐만. 이거 너무 갑작스러워서 급하게 말리려고 했어. 리사 남편이 허락한 건데 마이크가 어릴 때라도 같이 여행 가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 내 경고에 친구는 무심코 대답했다. 캐런도 거기 있으면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마도 그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했고, 당연히 내가 근처에 있어도 그녀는 거의 매주 그녀의 어린 시절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하룻밤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날 밤을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에게 여행을 취소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걸고 여행 날이 다가왔다. 기다리다 미안. 가자. 카렌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리사는 여행 중에 이상하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리사는 여행 중에 한 번도 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외설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나와 함께 사진을 찍는 동안 기념품을 선택하는데 지나치게 친절했고 심지어 남편은 내 짜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리서가 여행 중에 마이크와 팔짱을 끼고 커플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 미리 예약해둔 온천 여관 3인실로 향하며 화목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리사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숙소를 제대로 예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하나를 짓고 있는 동안 당신 캐런은 결국 2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리서는 손을 접은 채 사과했고 마이크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만 우리는 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마이크와 리서는 그렇게 괜찮지 않냐고 쉽게 동의했습니다. 괜찮았다고. 마이크 당신이 이상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는 별도의 방에 있습니다. 별도의 방에 거의 고음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는 리사와 긴박감 없이 웃고 있는 마이크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침묵. 마이크가 불에 연료를 추가했습니다. 한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리서가 질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까? 질투.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캐런. 그의 말에 리서와 나 모두에게 번거롭습니다. 리서 승리한 듯 희죽 웃으며 스치듯 리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널 혼자 남겨서 미안해. 마이크와 즐거운 밤을 보낼 거야. 널 대신해서라도. 그들은 나를 버리고 끝까지 달려갔다. 주머니에 숨겨둔 비밀 무기를 꺼내서 뒷모습을 찍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 내가 교류했던 역에서 돈을 달라고 할 거야. 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충격에 휩싸여 서 있었다. 왜 여기 그녀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녀 앞에는 리사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서 조용히 그의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리사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편 깊이 고개 숙여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식 눈물로 눈에 손수건을 대고 보더니 고개를 들라고 하셨어요. 아니, 결국 내 책임입니다. 리사 내 아내 잘못한 게 누구야? 내가 이혼할 거야. 이혼 문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리사가 남편의 핏줄이 분노로 붉어져 그녀를 질책하자 리사가 창백해졌다. 카렌도 같이 여행을 갔는데 내가 틀렸나봐. 계속 같이 할 수는 없어. 이혼 보류 중이야. 잠깐만 실수가 있었나봐. 리사의 말을 방해하려는 듯이 내 말을 들어줘. 나도 리듬에 맞추라고 불렀어. 이번 일로 남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나도 이혼 신청을 하는 순간 남편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무슨 이혼을 했는지 살펴보며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리사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방어하뇨. 맞아요. 캐런의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노력 중인데 이 사진과 녹음 앞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녹음을 모두 앞에서 틀었어요. 혼자 남겨서 미안해요. 캐런 마이크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낼게요. 휴대폰은 틀림없이 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리사가 내 귀에 속삭일 때 제가 몰래 녹음한 리사의 목소리. 마이크는 녹음에 깜짝 놀라 리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카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이크의 소리를 가로막고 두 사람이 걷고 있는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타일라이트 아래 마을에 있는 호텔을 향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리서를 믿지 않았고 어쨌든 중요한 장면에서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 전에 마이카 리서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확실히 이혼할 것이라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엄밀히 말하면 불륜이 아니었고 불륜을 암시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는 것이 비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리사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 나도 리사한테 계속 욕먹었어. 세 명이서 여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럼 나도 조치를 취해야지. 남편이 개입해서 리사를 빨리 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어. 마이크 흥분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렌 우리가 같이 여관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오해였네요. 닥쳐. 내가 리사에 대해 몇 번이나 경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리사를 우리 집에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기억나네요. 리사와 같은 여관에 묵는 것을 이해 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쌓인 원한을 마이크에게 쏟아붓기 시작하자 그는 내 감정을 질투로 씻어낸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계속 충돌했다.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미안하다 리사. 그만 볼 테지만 갑자기 행동에 놀라 이혼하지 말아줘. 내 계속 들었어. 난 리사든 뭐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그녀는 이제 그냥 친구일 뿐이야. 남편이 이혼하더라도 결국 마이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의 말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리사는 결국 주부이자 약간 좋은 집안의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직장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남편을 잃으면 자신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마이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험으로 남편 마이크를 자신과 비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거부했다면 용서했을 텐데 대신 리서의 편을 들었지.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여행 중에 카렌이 미안해. 내 스턴 접근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마이크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야 했는지. 리사는 길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오해한 거야. 난 남매 같아. 그게 다 카렌의 질투 때문이야. 질투. 그녀의 말이 우스꽝스럽다고 난 리사를 도발적으로 노려봤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스토크스 질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앗긴 순간 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 여자 당신의 행동은 낫지만 난 단지 당신이 다양한 남자들에게 아첨당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때 당신을 향한 마이크의 애정이 나에게로 향했을 때 당신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실증이 난 것은 당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행동. 너 쓰레기 같은 여자. 그거 가혹하게 우는 건 결국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어쩌면 사랑하는 마이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 안녕 마이크. 또 보자. 리사의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갔을 때 두 사람은 남겨두고 원래 가져갔던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훈련받은 리사의 고장이 한심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서 성격이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갔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마이카 보내는 전화와 이메일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리서는 행복하게 이혼한 것 같습니다. 리서와 마이카 이혼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고 모든 연락을 끊은 이후로 그들의 우정은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지금은 누가 방해하지 않고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특히 소꿉친구가 있는 남자와는 당분간 결혼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큰 옷가방을 들고 여행을 가시나요? 아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방금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계속 잔소리에 집안일은 부디 코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미끄러져 반대하는 시어머니를 지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제 이름은 세실리아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카너와 결혼했고 지금은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아파트는 한 달에 $2,000가 드는 적당히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카너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급 아파트는 오로지 내 업무량과 월급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대기업 영업직에 근무하는 야심찬 커리어 오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희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생활은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 있는 동안이라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이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는데 호화롭고 평화로운 나날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란의 원인은 시어머니입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에 단골 손님이 된 나는 일이 바빠 가끔 코너에게 집안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스스로 일을 하는 대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시어머니에게 일을 떠맡긴다. 시어머니인 법이 기꺼이 와서 집안일을 모두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우리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카너의 가사 기술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집안일이라면 우리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불평했는데 왜 성무언니는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걸까? 코너의 수입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얕게 대답한다. 미안하다. 그녀 심지어 좋은 아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말을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카너가 협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구식말은 특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당신이 접는 것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잘못되었거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 불평하면 떠나길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것을 조용히 참은 것이 아니라 카너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처음에는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엘은 결국 집세도 밥도 안 주고 계속 우리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어머니가 옳다며 결국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불도는 퇴사를 반대하고 천천히 무료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확실히 내가 벌어들인 천국은 부모님과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시어머니에게 넘겨졌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코너와 저희 부모님은 결혼 모임에서 딱 한 번 만났는데 두 분은 별로 교류하지 않아서 즐거운 저녁 파티가 되기를 바랐고 장모님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쌍해 보이는 당신의 부모님을 이 아파트에 들여보내줄 리가 없군요. 그가 짤깍 소리를 내며 실례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질렀다고 코너는 귀를 막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노려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식에 갔을 때 그들은 값싼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는 내가 분노를 참느라 애썼다고 주먹을 떨곤 했다. 너무 가혹하게 말했지만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코너에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다를 게 없어. 내 부모님이 불쌍한 건 내 부모님이야. 대기업 사장이라던가. 물론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샐러리맨이고 시어머니는 평범한 집안의 주부였으나 여전히 코너는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이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뭐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떠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너 필요 없어. 난 너랑 살고 싶지도 않아. 코너가 즈모로 그 말을 뱉는 걸 봤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안에 무언가가 괜찮아지곤 했어. 난 떠날 거야. 하지만 일단 떠나면 집세를 내지 않을 거야. 너에게 괜찮아. 너 혼자 살 여유가 있니? 카너 H 돈이 걱정돼. 우리 엄마는 주부지만 큰 돈을 벌잖아. $2,000 집세는 그녀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카너가 그냥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어머니의 수입에 의지할 계획이었어. 아이 화가 나기보다는 충격이 컸다. 나는 코너의 의존적인 생각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왜 이 남자와 결혼했는가? 나는 남자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내가 적고 있던 플래너를 던져버리고 끌어당겼다. 옷장 속 여행 가방 하나 장모님이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소지품들은 뒤로 밀쳐져 있었어. 코너는 내가 짐을 담담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너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꾸려 문으로 향하다 쇼핑하고 막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만났어. 이렇게 큰 짐이 여행간이 아니. 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응, 우리 시어머니. 내가 말한 것을 처리할 수 없는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집안일과 비꼬는 말들 모두 고마워요. 코너에게. 행복하세요. 잠깐만요. 세실리아 만류하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데려가려고 여행 가방. 부모님은 내내 웃으셨고 나도 쪼잔하다는 듯 웃음에 짜증이 났다. 야, 웃을 일이 아니야. 미안 세실. 넌 그런 말을 듣는 성격이구나. 내 부모님에 대한 댓글에 화를 내서 그게 이어의 사건이었는지. 나는 평소 내성적인 엄마도 입을 가리고 웃으며 어깨를 흔들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코너가 아파트 아빠를 소개해 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카너가 나에게 방을 허락할 리가 없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웃기만 하시고 자신의 말을 설명하지 않으셨다. 쉬는 날 내내 자고 있는 게으른 생활 부모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드디어 깨어나서 코너가 사는 아파트에 갈 생각이야.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아직 반쯤 자고 있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기울였어. 당황해서 서 있는 나를 보고 멍하니 생각에 잠긴 엄마는 참을성을 잃고 뒤에서 억지로 나를 밀어냈다. 어서 옷을 빨리 입어라. 엄마가 격려해줘서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 나는 이전에 입지 않았던 드레스가 고급 브랜드였어. 꽤? 부모님이 내 생일에 값비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의향도 없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 아버지도 평소에는 입지 않던 고급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수입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코너가 살던 아파트로 이송됐어요. 자동잠금 입구에서 우리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었어요. 우리가 찾던 사람이 어이없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코너와 시어머니가 엄청난 양의 짐에 둘러싸여 입구에 가만히 서 있는 나를 보고 코너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야 세실리아 무슨 일이야. 우리 아파트에서 쫓겨났어. 집세는 냈어. 나 뻔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코너는 당황한 채 시선을 돌렸다. 나는 돈을 냈다. 심지어 빚을 갚기까지 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의심하면서 코너의 말에 완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코너는 그리고 시어머니는 빚을 지고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PR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이사를 갔을 텐데 왜 쫓겨났나요?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코너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묵묵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묵묵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현관에 있는 짐을 바라보고 있는 듯 희웃 기분이 망가진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씩씩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입구에서 엄마도 우아하게 입을 가렸다. 뭔데 웃기냐 아빠한테 미안해요.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코너방은 사용하기 싫으면 세실리아한테 줄게요. 새 방으로 준비할게요. 무슨 소리야? 코너의 목소리 당황한 로즈나 같은 시어머니 어리둥절한 시선 방황. 이 아파트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 소유였던 줄 몰랐어. 코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눈을 떴다. 활짝 열린 우리 부모님은 회사의 사장이시다. 그리고 내가 덧붙인 설명.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이 벌어졌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코너에게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의 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 사장이셨을 정도로 그들은 성공적인 기업가 부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판매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코너는 우리 가족이 입는 옷을 보고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은 실수였지만 코너는 분노를 표출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세실리아의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알았더라면 나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너와는 달리 놀랍게도 현실을 더 빨리 받아들인 것은 코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위계 질서를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고급 옷을 보다가 문득 부모님의 기분을 가늠하려는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코너가 쫓겨나면 여기로 이사오라고 해서 집 팔았어. 시어머니는 부모님 얼굴을 흘끗 보지만 둘 다 웃지 않는다. 친딸의 눈이 웃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무섭다.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미소 짓고 정중하게 데려온다. 3개월 넘게 임대료가 밀린 주제에 대해요. 우리가 알림을 보내고 여러 번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퇴거를 진행해야 했죠. 카너가 정말 뒤처져 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빨리 시선을 돌리네. 처음 3개월 동안은 빚만 갚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도 상황도 마찬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서 불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제발. 회사 사장 맞아.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애원하는데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확고히 밀어내시네요. 그 무관심한 행동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6개월 동안 고민했어. 코너와 화해할 수 없어. 이혼하자. 뭐 잠깐 이혼하자. 당황한 코너를 노려본다. 부모를 욕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부모 내가 이제 어떡할 건지 선언한 말에 거의 눈이 먼 나를 좀 봐. 코너는 낙담한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체된 집세를 내라. 가구나 가져갈 곳도 없는 물건을 다 팔면 어떨까? 입구에 쌓여있는 코너와 시어머니 소지품을 흘끗 보니 브랜드 같은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많다. 유명 제품과 시계를 파는 것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좌초시키는 것이 조금 꺼려졌습니다. 바닥에 있는 무인 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곧 귀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창고로 운반합시다. 지금은 아버지도 저와 협력했습니다. 코너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고소하자 입구를 차지하고 있던 소지품은 빠르게 치워지고 귀중한 브랜드의 의류 주얼리와 시계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게에 방문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는 시계와 주얼리 구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넨다. 그것은 정말 눈부신 행동이었다. 그녀는 코너와 시어머니를 아파트에서 쫓아내고 사업 홍보도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을 따라잡아도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모님처럼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멍하니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차분한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이 아파트에 속하지 말아요. 코너가 말한 것에 대해 부모님이 원한을 품고 계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코너는 집세를 내기 위해 필사적인 것 같았고 대출 기관뿐만 아니라 동료와 상사에게도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너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회사에서 코너는 회사에서 자리를 잃고 회사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사직을 강요당했다. 그로부터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에도 유죄였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코너와 함께 회사 기숙사로 이사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